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암호자산이라고 고쳐 부르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것들을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아 화폐라고 하지 않는 이것들은 정부의 통화정책을 따르지 않는 치외 법권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너무 커버린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각국이 통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어떤 형태로든 CBDC 관련 작업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앙은행의 15%는 시범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은 이미 물리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급속히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CBDC나 물리적 화폐나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핏 그것이 본격화한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스위크 일본판 최신호가 소개한 디지털 위안의 실용화가 가져올 중공의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강권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완성된 중공의 절대주의 체제. 이 때문에 중공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공에서는 스마트폰 결제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금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공의 현금의 상당수가 위패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미 한나라 때와 당나라 때부터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이 직접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치의 보장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통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공이 도입하기 시작한 디지털 화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짜 금괴의 퇴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공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컴퓨터를 통해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계좌와 링크만 되어 있는 스마트폰 결제와는 다르게 디지털 화폐를 통한 거래는 인민은행 계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중공은 가짜 화폐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관통해온 관료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시진핑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식 절대주의 체제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공을 바라보는 세계는 중공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보면서 이런 방식의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그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서방의 여러 국가 내부에서 좌파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중공의 발전을 모방하자는 흐름이 형성된 현재 중공의 장기적인 미래는 이미 나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왕권 체제는 서기 1000년경 송대의 글 시스템이 정립됐습니다. 당시 중국의 경제와 도시 생활은 유럽과 비교해서 500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멸망 이후 중국 경제는 정체를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세력은 권력에 매달려서 이익을 탐하고 권력은 권력 그 자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국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차이나 머니에 대한 환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중공에 대한 이탈을 결심하게 되면서 여기에 겁먹은 중공 외교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달래기의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를 보면 중공은 고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준동맹 관계를 맺으려 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미국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경우 사실상 당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2022년이 되면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공의 퇴조는 사실상 자승자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의 인구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젊은 층의 인구가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자국의 경제에 대해서 통제를 가속화하면 할수록 경제는 질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일상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정체불명의 지도자인 빅브라더가 등장합니다. 소설의 무대가 되는 거리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구호가 포스터와 스크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초감시 사회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초관리 사회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인간의 뇌파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주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문제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지식 소유권 기구에 출원한 특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명칭은 데이터를 활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신체 활동이나 뇌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구입하는 것 이외에 채굴을 통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 과정에서 컴퓨터에 막대한 과부하가 걸리고 전력 소비도 엄청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신청한 문제의 기술은 인간의 신체 활동을 데이터화하는 기상천외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인간의 뇌파 체온을 이용해 암호화폐의 채굴에 사용하는 것인데 광고, SNS, 검색엔진, 이메일, 웹사이트 접속, 그리고 챗봇 등 28가지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센서를 장악한 사용자가 어떤 지정된 광고를 보게 되면 뇌파를 포함해 신체 활동 데이터가 전송되고 컴퓨터를 통해 승인되어 암호화폐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센서에는 기존의 적외선 센서, 열상 감지 카메라, MRI 스캐너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체온이나 뇌파 이외에 인간 장기의 활동이나 체액의 흐름 등도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기분 나쁜 동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에는 인간의 뇌파를 모니터하는 센서가 사실상 기존의 베리칩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를 인체에 장착하는 것은 무척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마이크로칩을 인체에 삽입하게 되면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고 이를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뇌파 등을 감지하는 마이크로칩을 인체에 삽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감시 사회가 다가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문제와 관련해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은 민간 암호화폐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즉각적인 지급결제, 더 빠른 정산, 그리고 낮은 거래 비용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분산화보다는 집중화를 특징으로 하고 현금과 1:1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대중에게도 발행할 것인지입니다. 현재의 중앙은행 시스템은 상업은행에만 예금 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극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중앙은행은 국가 뱅킹 시스템의 감독자 그리고 최종 대부자에 더해 상업은행의 경쟁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소매 금융까지 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직접 신용을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은 권력이 됩니다. 동시에 통화정책이 정부 재정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더 강해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부 기관화가 가속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제재나 통제를 가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공을 보면 이것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공은 공산당 비판자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CBDC로 이런 절차는 더욱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무단횡단,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출 한도를 줄이거나 계좌에서 벌금과 과태료 등을 빼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화폐 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설마 이런 미래가 올 것인지 회의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 압제의 강화나 전체주의는 생각보다 쉽게 옵니다. 인류의 지성은 발전하지만 전체주의의 망령은 여전합니다. CBDC 발행의 첫 단계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은행과 금융위기 때 이것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자유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공익을 위한 자비로운 기관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그리고 초저금리 정책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정책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좋냐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후 시행한 중앙은행의 각종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창조력은 파괴한 자본주의 개념이 퇴색했습니다. 사라져야 할 기업이 숨을 쉬면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의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예금자와 은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은 끝없이 부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부채는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투기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을 비웃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부작용입니다. 모든 제도나 정책의 시행에는 명암이 함께합니다. CBDC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CBDC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자유를 쟁취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은 억압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콤한 자유의 시대가 미래에도 보장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 경제 전체주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윤례를 세우듯이 미래 중앙은행 권한과 윤리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